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리버스 YCU 153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메이 디셈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빈님 그리고 장혜령 기자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이 디셈버는 23년 하반기에 공개된 토드 헤인즈 감독의 9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네. 근데 메이 디셈버의 각본은 할리우드에서 원래 매우 좋은 각본이지만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않은 시나리오를 뜻하는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각본이기도 하고요. 96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이기도 했고 네. 또 나탈리 포드만과 줄리안 무어라는 정말 대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어차피 스포가 들어갈 테니까. 네.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슈를 일으켰던 그레이시, 그러니까 줄리안 무어가 맡은 역이죠. 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찰스 맨튼 배우가 연기합니다. 네. 를 나탈리 포드만, 즉 엘리자베스가 찾아가면서 네. 생겨나는 이야기고요. 엘리자베스는 배우로서 그레이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그레이시를 맡게 되면서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연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고요. 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그때를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메이 디셈버입니다. 사실 장혜령 기자님과는 같은 날에 보긴 봤어요. 같은 장소에서 아, 따로 앉았어 우리 그때. 네네. 따로 앉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토드 헤인즈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고 또 감독님이 약간 섹시함과 욕망, 뭐 약간 스릴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드는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두 배우의 그 연기 대결에 되게 관전 포인트를 두면서 누가 누굴 이기냐, 누가 누굴 잡아먹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둘의 연기 대결에 중점을 두고 봤던 아주 재미있던 영화였어요. 저는 그것도 있고 약간 연출 방식이 약간 옛날 90년대 저는 AFKN을 어쩌다 틀어보는 어린 나이에 틀어보는 사람이었는데 한 3시쯤 되면 새벽이요? 오후 3시요. 새벽에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 저도 놀랐네요. 이제 4시쯤에 애들용 이제 슬슬 틀단 말이죠. 근데 한 2-3시쯤에는 이제 좀 주부들이 보는 드라마 소프 오페라 소프 드라마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이제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구도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구도라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음악들도 어디 옛날 쌈마이 그런 이제 약간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그 피아노만 단순 피아노만 뜨둥뜨둥 막 네네네. 그런 게 톤이 너무 일단은 파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그 영화랑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각 작품의 이제 구도나 그런 점도 흥미롭고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게 아카데미에서 이게 작품이 너무 좀 세게 느껴졌나 봐요, 확실히. 소재가요? 소재가 너무 세게 느껴져서 그런지 배우상 후보에 아무도 못 오른 게 좀 신기해요. 그러게 이 둘을 두고 둘에다가 저는 찰스 멜튼도 나무 조연상 후보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왜냐면 이게 저 이제 아카데미 이제 수상 준비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수십 개의 그 평론가협회상 이런 거 수상 정리를 다 하잖아요. 네. 찰스 멜튼이 전체 이런 거 라인업 중에 한 3위권, 4위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후보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 후보에 못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연기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요.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배우들 연기 보는 맛에 그런 화면 구성의 음악에 저는 정말 흥미롭게 봤었는데 역시나 소재가 소재인지 왜냐면 또 미성년자 관련된 얘기는 쉬쉬합니다. 사실이 헐리우드에서 금기 같은.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도 그래서 올랐을 가능성이 커요. 네, 뭐 동성애 연애 뭐 이런 거 오케이. 우리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넣혔는데 아직 애들 관련한 얘기까지는 미성년, 아동, 뭐 이런 거는 이런 굉장히 민감하죠. 그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고 저는 약간 느낌이 일단 작품이 다크호터스 영화 있었어요. 전자 다크호터스처럼 취재 형식. 네, 맞아요. 어차피 배우가 아무튼 캐릭터 연기를 하기 위해서도 취재가 필요한 거니까 네. 취재 바탕은 다크호터스 느낌이었고 약간 여기 분들은 한 번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영화. 제가 뭐죠? 아직 못 건드렸어요. 건드리고 싶은 세계는 아직 건드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그 주인공 이제 이카리 신지 네. 이제 꼬맹이가 있는데
에바에 타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상사죠. 미사토라는 상사가 있어요. 여자 상사가 있는데 약간 거기서 키스씬이 나옵니다. 막판에 죽기 직전에 그래요? 미사토가 죽기 직전에 하는데 이제 어른의 키스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뭐 더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이제 죽죠. 그러면서 그런 장면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뭐 그런 이제 관계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랑에 빠지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진 작품이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 각본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만으로 막 진짜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또 오히려 그래서 연출이 이야기를 못 따라간다는 느낌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상영 시간 내내 충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좋게 봤어요. 네. 이 세미 버치라는 작가가 이제 아무튼 후보에 올랐는데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이제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요거를 준 거예요. 이 세미 버치가 쓴 각본을 토드 헤인즈 감독한테 줬는데 네. 요게 이제 이걸 보면서 감독이 느꼈던 거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주제를 일종의 관찰적 인내심을 가지고 탐색해서 이야기 속 인물들을 흔치 않은 미묘함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라고 이제 했고 왜냐면 나탈리 포트만이 그동안 계속해서 토드 헤인즈 감독과 작업을 하고 싶었대요. 네. 근데 마땅한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요걸 그냥 건네주면서 나도 이제 제작자로 이름 넣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원래 나탈리 포트만 좀 이따 얘기했지만 정말 다양한 역할에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영화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이제 제작자로 뭐 이름 나서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자 그래서 뭐 더 추가로 하실 만한 네. 저는 그 요즘 이제 그게 많잖아요. 그냥 핸드폰이나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는 거를 영화 내에서 그래픽 같은 걸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아까 저희 했던 댓글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 웨이 디셈버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를 주고받는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폰트나 위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담백했어가지고 잘 녹아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나비라는 소재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벌레를 키워서 하는 것도. 근데 심지어 이게 좀 단순해 보이는 장치이긴 한데 좀 그렇죠. 비유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매력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애벌레 번데기 성체 이런 네, 식으로 심지어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순간은 뭐 정말 CG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을 다 담기도 했고요. 근데 조금 전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녹음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노선을 조금 더 확실히 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자베스가 배우로서 나오면서 약간 배우의 준비 과정, 그러니까 배우론을 다루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영화가. 왜냐하면 마지막 엔딩도 영화 찍는 그 현장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엘리자베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런 더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면 아마 이제 그레이시와 조에 더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노선을 더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지금은 이게 반반 건드는 느낌이라서 반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저 그레이시가 엘리자베스 화장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캐롤 답습 같아가지고 저는 좀 아쉬웠어요. 캐롤에서도 그 장면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 장면에 뭐가 터지나 했거든요. 약간 설마 둘이서 또 이제 여기서 또 어여 커플인가. 삼각관계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저는 사이 삼각관계로 가도 오히려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강하게 더 파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냥 소재를 얻기 위해서 조금 이용만 하지 관계만 맺지 남자한테 나탈리 포트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한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제가 어른의 키스 알려준다는 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저 그래서 사실 그 대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른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좀 그게 참 담담하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좋았습니다. 그런 장면이었던 거고 사실 이게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아무튼간에 경쟁 부문 후보에 올랐던 작품인데 웃긴 게 작년 칸 영화제 경쟁에 요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 또 더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라스트 썸머. 네. 라스트 썸머도 요거랑 내용이 비슷해요. 이제 청소년 전문 변호사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웬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전부인이랑 낳은 그렇죠.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고등학생 남자애가 와가지고 둘이 이제 한 번에 또 반해가지고 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 칸의 선택들이 뭔가 이런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또 그것도 비교해보면 이 작품에 이거랑 비교해봐도 좀 재밌었거든요. 여성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었나 봐요. 네. 여성이라고 욕망이 없는 게 아니고 중년이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네. 이 작품 근데 그 메이 디셈버는 지금 그 당시에는 30대 중반이었고 지금 여기는 더 이제 낯서머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영화의 배경은 2015년과 1992년인 거죠. 좀 1992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2015년에 이제 촬영을 하러 간 거였고 이 배우가 뭐 엄청나게 슈퍼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가 네 맞아요. 독립 영화로 이제 좀 네네네네. 한탕 한번 해보고 싶은 상 같은 거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배우가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하고 잘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전 딱 왜냐면 이것도 웃긴 게 이 나탈리 포트만이랑 저기랑 이제 줄리안 모랑 다 이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여우주연상을.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가 뭔지를 다 아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 네네. 아카데미 상 받는 거 뭐 이런 느낌. 레이스 어떻게 하는지, 나 어떤 역할을 해야 상 받을 수 있는지 뭔가 아는 느낌. 그래서 둘 사이에 찰스 맨튼이 더 빛났던 게 둘은 그냥 즐기면서 연기하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맞아. 더 이 조란 캐릭터가 더 부각되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번 이제 배우들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볼 것 같은데요. 먼저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엘리자베스 베리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되게 도발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매력적이었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그 조의 병원에 가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을 몰래 만난 거가 이런 느낌이군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재밌었고 그리고 본인의 애인을 대하는 태도, 전화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 배우로서 어떤 전문성이 느껴지는 장면들, 그러니까 그 펫샵 창고에서 그걸 느껴보겠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는 저는 전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펫숍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조사 취재하러 갔다가 여기가 그 장소예요. 얘기하니까 여기 잠시만 있다 갈게요 하면서 본인이 느끼면서 흥분하는 그 장면도 네네. 너무 좋았고 맞아요. 거의 후반부쯤에 이제 그레이 씨가 조한테 준 편지를 읽고 나면서 이제 거울에서 독백 연기를 시작하죠.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였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 장면도 좋았어요. 그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강의할 때. 맞아요. 뭐 애들이 뭐 성관계 장면 어떻게 찍냐고 물어봤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맞아요. 때 정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실제 이야기 같으면서도 시나리오에 되어 있는 이 엘리자베스의 역할인 것 같으면서도 미묘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카리스마. 정말 카리스마 맞아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성관계 뭐 연기하면 뭐 그거 어떻게 찍어요 할 때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럼 쟤랑도 한번 해볼까?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그게 연기할 때 우러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후반부에. 네, 후반부에.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탈리 포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배우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정말 어렸을 때 이제 11살 때 피자 가게에 캐스팅되어 가지고 피자 가게에서 캐스팅돼서 모델이랑 연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재개봉을 또 계속 하더라고요. 레옹. 재개봉을 레옹을 통해서 인상을 남겼고 근데 지금 나탈리 포트만은 요즘 레옹 엄청나게 까고 있던데요. 싫어하잖아요. 레옹 엄청 싫어해요. 왜요? 저 몰라요. 어렸을 때 착취당하고 성 관련돼서 뭐 그런 정말요? 것들 나는 그게 폭력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약간 릭배 그것도 이제 그 와중에 또 릭배성은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막 할 때 사실 뭐 지금과 뭐 그 당시 세계관이 아니 뭐 여성을 다루는 그런 달라졌죠. 이미 달라졌다. 달라졌으니까 뭐 지금은 달라진 대로 찍는 게 맞고 그건 뭐 그때 근데 나는 그냥 나다.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때는 내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나 지금은 성숙했다. 지금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인가요? 근데 그렇다고 치고는 요즘 작품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썩 좋지가 않은데. 도금에. 아무튼간에 요즘 작품들의 퀄리티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나탈리 포트만이 그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작품 남겼었는데 일단 어떤 작품 혹시 인상 깊게 보신 작품이 있으세요? 저는 무조건 스타워즈. 스타워즈? 제가 스타워즈 팬이어서 그 일을 할까 안 했어요 저는. 하고 클로저.
클로저. 전 클로저 정말 좋았어요. 스타워즈는 사실 오리지널이 아니죠. 1, 2, 3. 프리퀄이죠. 네, 프리퀄. 프리퀄에 1, 2, 3 나왔을 때 아마 나탈 포드만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버티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나킨이 좀 아나킨이 연기를 네. 못했죠. 네, 네. 말아먹었었는데 그나마 3편이 옆에서 도와주기 네. 때문에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아. 나탈리 포트만이 약간 도와주는 연기를 좀 하잖아요. 네, 자기 맞아요, 막 맞아요. 초크를 하고 막 그래서 네. 내가 뭐 그래서 뭐 죽어가니까 그거 없었으면 그거 없었으면 아나킨도 연기를 더 못했을 건데. 아마 7, 8, 9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이 편에서도 막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짤이 됐어요. 밈이 됐어요. 그 이 편에서 이제 그 풀밭에서 이제 네, 알아요. 대화할 때 나오는 네. 그 짤 있잖아요. 아. 그 엄청난 밈이 되고 있는 뭐 할 거지 네. 할 때 얼굴 표정 바뀌는 거. 네, 네, 알아요. 그거. 그게 이제 상당히 인상적인데 어떤 작품 혹시? 저는 모든 분들이 뭐 블랙스완 뽑을 것 같아서 빼고 일단 내면 연기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서든리치 소멸의 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든리치 저 소멸의 봤어요. 땅. 이거를 제가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꼭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 영화라 극장에서 못 보고 노트북으로 봤던 게 너무나 한탄스러울 정도로 전 사실 이게 고어가 있다는 말에 지금 아직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잔인하거나 뭐 약간 혐오스러운 장면 많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약간 식물이나 뭔가 SF인데 좀 기괴한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보기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너무 그런 장면마저도 아름답거나 너무 환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술에 걸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넋이 나와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끌림이 있었고 V4 벤텐타? 벤텐타 네네, 맞나? 맞아요. 네, 여기 역할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은 뭐 생각이 있고요. 제키도 되게 잘했던 제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제키를 뽑는다면 제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뭐 제클린 케네디를 정말 왜냐면 이 감독님 자체가 그 감독님이 파블로 라라인 감독 자체가 실화나 이런 거는 진짜 잘 뽑아요. 잘 뽑아요. 맞아요. 스펜서 때도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잘 뽑는 거는 그 인물의 심리나 그런 걸 잘 뽑아내요. 심리 묘사. 네, 그런 맞아요. 묘사 하다못해 공작 같은 경우도 약간 공작도 기괴한데 그 극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와. 공작도 저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 때문에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도 약간 이제 그런 뽑아내는 심리나 이제 인간의 그런 거를 잘 표현하는데 이런 거는 확실히 나탈리 포트만한테는 저격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내면 연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아무튼 넘겨줬고 프로듀서가 되었다. 근데 왜 아무도 토르 얘기는 안 하세요? 토르는 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토르는 그래요. 네. 저도 안타깝게 그냥 던져봤어요. 네. 토르는 이제 하차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끝났잖아 이제. 그냥 던져봤어요. 네. 네. 토르는 본인이 심지어 그만뒀다가 네, 맞아요. 다시 이제 와달라고 읍소하는 덕분에 읍소를 해서 이제 온 케이스긴 한데 그렇죠. 그래요. 이제 다음은 줄리안 모어가 연기한 그레이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줄리안 모어 하면 아직도 그 디아워스란 영화에서의 연기를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 줄리안 모어만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특유의 정말 그 놀라운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아까 그 총평 이야기를 할 때 얘기 안 했던 거 하나 있는 게 이 이야기가 20살 차이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성인으로서 그리고 미성년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충격적인데 저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이 당사자들의 태도 때문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사랑이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의 나이브한 태도. 그냥 삶을 대하는 게 되게 나이브한 그 게 식사할 때도 네, 맞아요. 식사할 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체중계 선물해 주는 거나 그리고 제가 나도 뒤에 인상적인 장면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딸 옷 골라줄 때 하는 태도들 그 옷 여기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꼽주는 말 그대로 그리고 전 그 나이브한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었는데 이 줄리안 무어가 연기한 그 그레이시가 그런 나이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와 그리고 여러 연기들로 막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들이 전 너무 소름 돋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실화의 주인공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본인들이 당시에는 사랑이었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세상의 시선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한테 말해야 하는 이미 관계가 틀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면서도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인 조를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본인이 엄청 피해자인 척 네, 그렇게 침대신에서도 그렇고 뭔가 너가 날 먼저 꼬셨잖아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무서워서 조가 너무 불쌍했고 뭔가 이 관계의 상위 포식자라는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조가 아까 나비로 얘기했던 뭔가 성충이 되지 못하는 항상 거기에 갇혀있는 번데기에 갇혀있는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속 성장하지 못하게 나이만 먹고 몸만 성장했지만 내면이 성장하지 맞아요. 못하는 조를 자꾸 옥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가스라이팅을 무서웠어. 하는 인물 등장했던 것 같아가지고 무서웠어요. 인터뷰 과정에서도 뭔가 집은 멀쩡한데 약간 집이 아니고 약간 저택 같은 느낌, 저택의 막 주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막 갇혀 있는 느낌. 그 섬이죠, 맞아요. 약간. 네. 걔가 거길 떠나지 못하고 그렇죠. 조가 맞아요, 어디 맞아요. 외국에 못 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갖다 놓는 그런 게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맞아요. 그 뭐 지붕에서 아들한테 담배를 이렇게 피울 때 아들이 오히려 막 콜록거리는 아빠를 괜찮다고 이렇게 핑 하고 그 대마초였나요? 대마한 거. 네, 뭔가 이렇게 핑 하는 걸 하는 것도 굉장히 못 자란 자라지 맞아요. 못한 어른에 대한 이 아이와 어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게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줄리안 무어가 지금 토드 인지 감독과는 5번째 작품이에요. 그쵸. 그쵸, 세이프가 그쵸. 있었고 Far From Heaven, I'm Not There, 그리고 원더스트럭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번이 5편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30년이 넘는 그런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30년직이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토데인즈만의 감성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현장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됐고 적격이었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나탈리 포트만으로서는 나탈리 포트만은 평소에 이제 존경을 마지 않았는데 이제 만나자마자 단번에 통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고 실용적인 태도와 함께 서로 일하는 방식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랬을까요? 예, 편하게 즐거웠다고 얘기를 왠지 은근히 했다고는 합니다. 내가 널 넘어설 거야. 내 연기가 근데 이미 연기는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누가요? 누가요? 줄리안 무어요? 줄리안 무어 이미 본인이 넘겼었다고 그렇게 당연하죠. 근데 왠지 여기에 나오는 그 그레이시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베니스 영화제에서 파프로메브 때 여우주연상 받았고 디아워스 때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여자 연기상 받았고 이미 큰 거 2개 일단 받았었고 하지만 네. 여성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맞아요. 이걸로 또 다시 재기하고 음. 또 다시 상을 받고 싶고 나도 저런 젊은 배우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선배 칸에서도 받았네. 칸에서는 맵 투 더 스타로 받았었네. 여우주연상. 그럼 3대 영화제에서 일단은 받았고 아카데미까지 포함하면 아카데미 스틸리스로. 하지만 자기는 이제 약간 지는 별이라면 나탈리 포트만 아직 뭐 뜨는 별이 아직? 나탈리 포트만도 많이 떴지만 뭐 아무튼 자기보다 연배가 더 젊으니까 확실히 근데 요거 작품을 보면서 과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줄리안 무어 어떤 영화 혹시? 저는 이제 토데인즈 감독이랑 같이 했던 그 파프롬 헤븐에서도 그도 약간 불륜을 소재로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프 드라마 그런 그냥 가정 주부극의 느낌이 거기가 되게 전형적인 세트랑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리메이크 작품이긴 한데 네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줄리안 무어 하면 스틸 앨리스에서 이제 언어학자였나요? 뭐 교수님이었나? 그래서 점점 이제 네네네. 언어를 잃어가는 치매 환자로 나오는 그 역할이 되게 좋았고 줄리안 무어는 워낙 많기 때문에 다작이죠 거의 다작의 이제 매그놀리아도 되게 좋고 사실 좀 이제 별로 좀 다작하다 보니까 좀 별로인 영화들도 많이 좀 찍으시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저 7번째 아들 같은 좀 모르시는 영화도 있어요. 판타지 영화 있어요. 2015년도에 나온 판타지 영화 있는데 IMAX 사용한다고 해서 IMAX까지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 진짜요? 좀 약간 판타지 영화인데 망했어요. 대차게 말아먹은 영화가 있는데 뭐 그런 영화도 출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네. 아무튼 간에 저는 아마 제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저는 잃어버린 세계 그 주라기 공원 거기서 여자친구 나와요 주인공
말콤 박사 누구야 저기 그 이름 까먹었어. 이안 뭐 있어요. 네. 제프 골드블럼. 네, 제프 골드블럼 거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오거든요. 사라딘 박사로 그 사진 찍다가 막 그 스테고사우루스 물이다도 괜히 화나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 있어요. 그게 있는데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자랐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거 최근에 봐가지고 부기나이트. 저도 부기나이트 최근에 봤어요. 전 아직 안 봤어요. 네, 부기나이트에서 볼로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누구로 나왔어요? 부기나이트에서 거기서 막 일장 연설하는 캐릭터 좀 뭔가 대사가 좀 많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역할은 엠버 웨이브스, 맥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마 맥이가 저기 가칭이거나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배우일 거예요. 배우로 등장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로 아마 이제 점입평가 협회상 이런 데서 상 여우주연상 받고 막 이러면서 좀 뜨는 배우가 됐던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는 뭐 주라기 공원이 있겠지만 이제 배우로서 커리어로 뜬다 이런 식으로는 부기나이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도 좋아하는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찰스 멜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찰스 멜튼이 연기한 조유, 성이 유 씨였네. 네. 한국계로 나와요. 한국계로 맞아요. 네. 한국계죠. 저는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너무 열받는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람 보고 걔 같지라는 생각 잘 안 하는데 강한 애.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애 같지? 진짜 애다. 이런 생각 너무 하면서 막 봤어요. 이런데. 네, 맞아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그레이시가 초반부에 침대에 누우려고 하니까 냄새 난다고. 그 고기 탄내 난다고. 그랬더니 씻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옷을 벗고 다시 들어왔다가 여전히 냄새 나니까 뭘 뿌리고 다시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와 진짜 이런 애가 또 없네. 엄마가 씻으라고 그러면 안 씻거든. 양치도 하고 좀 안 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엘리자베스와 관계 후회하는 행동들. 물론 성인이라도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애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칭얼거리는 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정말 열받았던 캐릭터입니다. 저 보시면 열받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조도 마찬가지고 그레이시도 그렇고 정말 그 나이브하게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워낙 연기들을 잘하셔서 캐릭터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던 캐릭터입니다. 근데 확실히 찰스 멜튼은 앞으로 이제 라이징 스타로 맞아요. 많이 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게다가 아시아계 또 배우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제 영화계나 이제 드라마계나. 네네네. 아마 찰스 멜튼이 그 드라마가 있어요. 리버데일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좀 미국에서는 인기 시리즈인데 한국에서는 약간 전원일기 스타일이어서 안 보는. 전원일기 스타일은 뭐죠? 그 약간 목가적이고 그 약간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그런 느낌.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여가지고 이거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야 하는 시즌이 7까지 있네. 그러니까 있어요. 시즌 7까지 만들었다면 넷플릭스 시리즈가 시즌 7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뭐야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연기력 인정받아가지고 그 피플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아시아계 스타 15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정말 이게 지금 등장인물 소개만 봐도 다 가문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어디 집안 사람들 어디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7시즌까지 유지될 만하죠. 그런 게. 어머니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시상식 수상소감에서도 항상 이제 한국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애정을 정말 숨기지 않아서 사실 이번에 올랐으면은 좋았죠. 좀 이름도 좀 알리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맞다. 어떻게 보셨는지 캐릭터. 네, 저도 많이 답답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요새 뭐 여성 성평등 이런 게 있지만 남성을 그렇게 여왕처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제 그레이시 역할이 무서운 역할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최고의 사람이 잡혀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의 매력 혹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 들었고 그 조의 내면은 그때가 13살이라고 나오나요? 결혼했을 땐가 관계를 가졌을 때랑 그레이시 옛날에 13살인지 15인지 아무튼 충격적인 나이였는데 그때 멈춰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36으로 나오는데
전혀 크지 내면이 전혀 자라지 맞아요. 못한 그런 장면이랑 말투, 자식들과의 관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럴 수 있겠구나.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메디셈버 때문에 방한도 이번에 했었잖아요. 네. 방한을 할 때 좀 웃긴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뭐였어요? 어린 시절에 약간 이제 스타여가지고 K-팝 스타처럼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누구였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이게 웃긴 게 본인 배우가 이제 유승진이랑 얘기했다가 잠깐만 이거 목 끊는 신유하면서 이거 하면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유승준을 얘기하니까. 유승준 그럼 이 유승진의 단어를 얘기해야 됩니까? 잘 알고 있네. 네, 정말 알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한국 문화라는 게 어차피 여기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쵸. 유승준도 마찬가지고 스티븐 유로 이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유명하겠네. 그래도. 엄청 유명할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못 끊는 신용했다고 한국에서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그 얘기한 게 아까 13살이라고 하면은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마 1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나라로 거기 만나이? 만나인 것 만나이로? 같아요. 근데 거긴 또 우리나라랑 또 학년 그래도 차이가 다르죠. 다르니까 그렇죠. 뭐 모르겠어. 근데 13살이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3살인지 15살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어린 나이긴 맞아요. 한데 그쵸, 13이든 15이든 시든. 충격적인 나이긴 한데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뉴스 SBS 그 나이트라인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이제 답변했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면 이제 그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이나 보셨던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그레이시가 엘리자베스랑 그 그레이시의 딸의 졸업식 의상을 고르러 갔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특이했던 연출 방법이 거울로 반사되는 것들 다 갖고 들어와서 시선을 막 쪼개고 공간을 막 다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전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출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 얘기하니까 그 꽃꽂이 할 때도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거고 꽃꽂이 할 때도 좀 뭐 비슷한 연출이었는지 한번 기억이 나는 듯한 느낌?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어떤 장면 그러면은 뭐 저는 나비 기르는 거? 나비 기르는 거? 뭐 그런 거? 저는 확실한 거는 마지막 롱테이크로 이어지는 그 촬영 장면. 그 뱀 이렇게 들고 뱀 들고 하는 촬영. 거요? 나 혹시 나 솔직히 뱀이 무나? 저도 무는 줄 알았어요. 무는 줄 알았어. 계속 이 긴장감이 이게 한 3번 마지막 다시 찍을게 할 때 마지막에 한번 사고가 한번 나면서 끝나나? 맞아요. 긴장하면서 봤어. 뱀이 한번 딱 물면서 딱 그 하면서 끝나나 했는데 왜냐면은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종이 가진 훌륭한 재능들 중 하나를 탐구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그 재능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거대한 거부감이다. 그러니까 성찰의 거부감이. 네, 그런 걸 성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인간이 그걸 싫어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시점이 1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3인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은 이제 얘가 아까 전에 아마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하셨던 게 요 시점 보여주고 저 시점 보여주고 둘 다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 하나의 이제 시점을 시작했다가 2인칭, 3인칭 넘어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는 그러면 엘리자베스의 시선. 그렇죠. 엘리자베스가 이제 처음에 나가서 이제 관찰하는 그 과정인데 가족을.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그레이시랑 이제 에서틴 유 이렇게 다 보는 관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영화를 찾아봤어요. 아마 감독님이 이거를 오마주했다는 영화가 페르소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잉마르 베르만의 페르소나라는 영화인데 여성 두 분 나오는 거 네, 그거. 여성 두 분 나오고 그 장면이 건데 사실 영화 보는 거 너무 힘들었어.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뭔가 흑백이잖아요. 네, 흑백 영화랑 상관이 없는데 약간 실험 영화처럼 실험 영화예요 사실상. 네.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실험 영화고. 그거는 극장에서 봤는데 힘들었어요. 그 베르만 100주년 관련해서 막 감독님 거 쭉 보는데 하루 내내 그걸 계속 그 감독님 걸 여러 개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여성들이 서로 대립시키거나 중요한 순간에 등장인물이 렌즈를 직접 바라보는 것도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가을 소나타, 겨울빛 같은 작품들에서 따왔고, 그리고 당연히 고다르 감독의 영화에서도 많이 찾아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3명의 주인공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직접 마주하는 것도 이런 영화들에서 가장 이 작품에 관통하는 큰 줄거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을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나이 든 여성과 어린 남성에 관련된 영화들, 예를 들면 뭐 졸업의 졸업도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선셋 블러바드 그리고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 같은 작품들도 이제 참고를 했는데, 역발상 예를 들면 뭐 우디 앨런 감독의 맨해튼이나 아니면 로리타 최근에 넷플릭스에 떴더라고요. 네,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도 역발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를 했다. 왜냐면 또 졸업 같은 장면 영화에서 나오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뭐 수영장 장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졸업에서도 보면은 그런 미니멀리즘이 거의 이 영화에서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넣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음악이 어디서 따온 거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 조셉 로지 감독의 사랑의 메신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 고 비트윈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미셸 르그랑의 음악이 있는데 이걸 뜨둥뜨둥 막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맞아, 따단, 인상적인 음악이에요. 따단. 항상 맞아요. 긴장감 네. 있을 때 그 음악이 그 나오는 음악이 그대로 나와요. 저도 이거 OST 찾아봤거든요. 또 사랑의 메신저 OST 딱 그 리듬 그대로 거의 변주를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작가가 마르셀로 자르보스인데, 이 작품에 요거랑 이제 미셸 르그랑 그 원곡이랑 악보를 결합해서 편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스코어로는 아마 거의 아카데미 후보에는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오르지도 못했죠. 이런 음악을 그대로 거의 편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이런 내가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70년대, 60년대 작품들을 레퍼런스한 게 이 다른 영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나오는 주제랑 내러티브 사이에서 대화를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또 변화하고 있는 이 작품이 사실 또 2020년대가 아니고 2010년대 중반이잖아요. 또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과거의 전략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끝나기 전에 그 네. 친구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찐 아들. 원래 찐 아들. 원래 그레이시가 이혼하기 전에 아들 있잖아요. 그 노래 그 바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행패 부린. 음악 감독도 지켜달라고 뭐 네네. 제작진 해달라고 했죠. 맞아. 좀 그 캐릭터 참 재밌었어요. 맞아요. 잊고 취재 중에 있었다. 만났는데. 좀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망가진 모습을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참 잘 보였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슷한 동네? 처음에는 그러지 그쵸. 않았거든데 그 전 남편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그 전 남편 또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맞아요. 거기랑 또 어떤 식당에서 만나죠. 안녕 네. 이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네. 신기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떠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거 그렇게 좋은 데인가 살기가? 대체 진짜 왜 안 떠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한 바이브였어요. 전체적으로. 그 왜 집에 그 배설물도 계속 특별 오잖아요. 네네. 오프닝. 근데 왜 이사 안 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들의 나이브한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것 저 같기도 해요.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스타성이 좀 있구나. 맞아요. 셀럽이야? 네. 아직 내 얘기가 회자되네? 네, 그걸 맞아요. 약간 느끼는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TV 재현 영화 이런 거 그것도 비디오 아직도 뭔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유명했어라는 걸 자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망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장면 하나 빼먹었는데, 처음에 조가 엘리자베스가 온다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의 광고 영상을 계속 보지 않나요? 그 엘리자베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가 뭔가 그레이시의 그 젊은 모습을 계속 그리워한다는 느낌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든 모습이 아니라 그 30살 때 그쯤의 모습이, 왜냐하면 이 영화 내에서도 엘리자베스랑 그레이시랑 되게 비슷한 외모라는 걸 되게 강조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가 뭔가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그때 같아요. 사랑이든 뭐든 결혼이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성장이 멈춰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네네. 그때에 그레이시를 좋아하는 네. 거겠죠. 계속. 그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거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조가 실제로 그 그레이시가 무슨 일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아마 엘리자베스가 그냥 떠나라고 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약간 그게 이런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정말 잘 된 거죠. 가스라이팅이.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 완성형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평생 있었어요. 이제 네. 노후 준비를 다 갖춘 것 같은 그레이 씨가 맞아요, 자기 맞아요. 장례까지 다 해줄 것 같은 듬직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절대 안 떠날 것 같은 떠날 느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몸이 안 좋고 뭐 맞아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도 별로일 것 같고 음. 뭐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의사인가요? 뭐 간호조무사인가요? 뭔가 엑스레이 방사선 무슨 약간 후자 뭐예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의사는 아니었던 것 전문직은 아니고 같아요. 네네 아니었던 의사는 것 같아요. 아니고 네네. 간호직이나 약간 그쪽. 네네. 아 맞다. 참고로 사랑의 메신저 이게 그냥 음악만 딴 게 아니고 작품 내용도 사실 이게 있는 게 이게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이에요. 그 아까 사랑의 메신저가 칸 영화제에서. 근데 이게 영국 상류층의 철저한 계급주의랑 이에 따라 고통받는 연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평생 남을 상처를 안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져왔네. 레퍼런스 가져오면서 음악도 좋네 하면서 같이 갖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와의 대화 라는 의도는 매우 적합하지 않는가. 게다가 또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약간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그 세인버츠 시나리오 가져오면서 나는 어떻게 이걸 영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시대 영화들과의 대화. 아무튼간에 딱 더 혹시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전 초반 연출에서 네. 그 신문 기사 이렇게 스크랩하는 걸 보면서 창살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아예 이런 이야기일 걸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무슨 살인 사건을 저질렀나 그런 거 뭐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면서도 아니 왜 애를 감옥에서 낳았고 그게 이슈가 됐고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는데 갈수록 점입가경이어가지고 모르시고 가셨구나. 저는 아예 일부러 내가 한다. 네. 메이디스 뭐 녹음한다. 그래서 그냥 가셨구나. 네, 일부러 저도 웬만하면 영화 스토리 잘 안 보고 들어가서 좋아. 좋은 스타일이야. 그렇게 선입견 없이 들어가서 충격받는 게 굉장히 오히려 재밌어. 재밌는 재밌게 체험이죠. 보는 맞아요. 관점이에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일단 메이 디셈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네요. 이 시점이면은 지금 5월 15일, 14일, 15일 날 이제 녹음본이 올라갈 건데 그 사이에 몇백만을 넘겼을지 정말 궁금한 범죄도 10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몇백만 넘었을까요? 5월 14일, 15일 되면 궁금하군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